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3주 수업 영상입니다. 예, 일주이주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이 교과의 목표에 에, 부합하는 그런 수업 자료들을 매주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는 이제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매주 전에 수업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든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로 50분 정도씩을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하고 있는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15주차 이 15주차의 15주 전체의 수업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어쩌면 가능하지도 않고 또 뭐 구태여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 수업 자료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추려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통해서 글쓴이는 독자와 어떤 그 이야기로 소통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물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을 때 좀 곤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내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수업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내용을 좀 뭐 이해하고 갈무리하고 그러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선별해서 판단해서 내 주체적 판단으로 일정하게 뭐 공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으면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체적 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자, 3주차는 이제 주제가 우리 3주 전체 주제가 뭐냐? 영화가 욕망하는 것은 뭐냐? 영화도 이제 이 그 미디어의 그러니까 매체 매우 중요한 이런 매체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가 인터넷 인터넷을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뭐 뉴스를 검색하거나 SNS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뭐 상품을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매체예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읽어내거나 뭔가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거나 또 뭔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매하거나 또 게임을 하면서도 어떤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런 그 게임 속에서 누군가와 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음. 이제 하여튼 그런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영화. 영화는 그야말로 시청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럼 종합 예술이죠. 영화는 매우 중요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욕망하는 것은 뭘까? 음, 지난 2주 차에서 AI 시대에 그 광고가 이를테면 광고와 이데올로기 우리가 살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 광고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그것과 같은 맥락의 그 질문입니다. 영화가 욕망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영화가 이제 워낙 많으니까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부러진 화살, 영어 부러진 화살과 담론 구정. 이제 이 제목은 뭐 내가 쓴 이제 그 영어 부러진 화살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네, 논문이고 이 책에 실려 있고 어, 이제 이 부러진 화살 안성기. 예. 자, 이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도 강의실에서는 뭐 충분하게 2시간이니까 이야기하도록 하고, 수업 영상에서는 이제 좀 압축해서 하여튼 뭐 50분 정도 해보죠. 해보려고 한다고. 뭐 같은 얘기인데, 전라도 사투리가 한 번씩 자, 소사체 본질은 이야기에 있다. 소사체, 말 그대로 이야기, 뭐, 소사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뭐, 대표적인 게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고 그렇습니다. 소설과 영화. 그래서 여기 문학과 영화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죠. 어, 왜냐면, 문학의 매체는 언어죠. 매개체는.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영상, 뭐 이런 전달 수단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서사체, 모든 서사체는 이야기와 담론의 두 필수 요소를 가진다. 여러분 이야기는 알겠는데 담론은 뭐냐? 담론 많이 나와요. 담론은 이제 디스커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담론이라고 하는 건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 이야기가 뭐 다르냐? 이를테면 이야기는 이를테면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야기는. 예. 그런데 담론은 하나의 의제,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의제, 뭐 의제라고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 이걸 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조금 더 가까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더 이제 설명하고 또 이제 읽고 듣다 보면 대체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담론, 우리 한자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문화권에서 생겨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디스커스라고 하는 영어를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담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그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담화, 뭐,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랬다면 담화문.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죠. 쌍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고자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일방향적인 이야기를 담론은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 그런 것. 자,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그 개념을 정리하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인물과 배경과 사건에 관한 그러니까 저쪽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거리에서 출근하다 보니까 어떤 사거리에서 차가 A라는 차와 B라는 차가 서로 이렇게 추돌해서 이제 그 추돌 사건이 났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배경이 있죠. 어디 그 사거리라고 하는 그다음에 뭐 아침 시간이라고 하는 뭐 이런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A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B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은 뭐예요? 부딪힌 거. 그렇죠? 부딪히고. 근데 두 사람 간에 이제 뭐 언쟁이 오갈 수도 있겠고, 하여튼 언짢고, 또 주변 사람들은 지금, 한시에도, 그 일본 일체도 바쁜 출근 시간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게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이제 교통사고 그 때문에 출근길이 정체돼 갖고 내가 1교시 9시 수업이 있는데 한 20분 늦게 강의실에 도착했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또 20분이나 늦게 오는 교수가 어딨어? 근데 이제 좀
무슨 일이 있나 싶다가도 아무 연락도 없으니 짜증도 나기도 하고, 뭐 이거 오늘 뭐 수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공강이야 이렇게 이제 그 성미 급한 친구들은 짐 싸서 가기도 하고 20분이나 지났으면. 근데 내가 헐레벌 때 강의실에 20분 늦게 들어왔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아 저 미안합니다, 저 오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늦었네. 우리가 설명할 건 이게 이야기죠. 이야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이죠. 내용. 내용입니다. 그럼 담화는 뭐냐? 담화, 서사체 표현, 내용이 전달되는 수단. 더 오리무중이네. 참나. 에, 참나. 이야기 더 가다 봅시다. 어쨌든 문학과 영화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서사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서사체의 본질을 가지고 그 소설과 지금 영화를 이제 내가 비교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지금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그 이제 이것부터 설명하면 여러분한테 편하겠어. 이 영화 부러진 화살은 도대체 뭐냐? 부러진 화살은, 여러분 이 소설을 아니,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요. 음, 이 영화가 언제 이제 상영됐냐면 뭐 이제 논문이라서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앞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는 김명호, 이제 예전에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김명호 선생님이.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미리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부러지는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이를테면 실제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싱크로율 얼마나 되느냐, 뭐 거의 이건 뭐 9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실명입니다.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이제 김명호 그 교수가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학교에서 입학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그 채점을 했는데 이 김명호 교수가 보기에 도저히 이를테면 엉터리 문제가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엉터리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 답안을 되면 그, 그 엉터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쨌든 답안을 써내고, 그래서 이제 합격자가 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불합격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발표하면 옳지 않다. 이건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 회의에서. 다른 교수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김명호 교수는 원칙을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어떤 공정한 입시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잘못된 문제 출제로 인해서 그 합격하는 학생과 불합격하는 학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일테면 불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교수들은 그 과의 교수들은 김명우 교수의 그 말을 배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가 대외 신인도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명호 교수가 이제 뭐 학과장이나 그 같은 과 교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장도 마찬가지. 우리 학교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 김명호 교수를 되면 승진에서 탈락시켜서 교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명호 교수가 이제 그 교수
그 지위 뭐 인정 소송, 그 복직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직 소송을 이제 할 때 그 이제 이 여러 대학의 그 전문 이제 학자들 의 김명우 교수의 문제 제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의견서까지 취합해서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학교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명호 교수가 그 김명호 교수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 전문가들, 수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배척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넷플릭스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예전치 영화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 이 김명훈 교수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죠. 그 재판장이 이 재판을 공정하게 그 심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영화 자체를 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그 피고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그 기울어진 그런 그 재판 운영을 해요. 상세한 건 좀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호 교수가 결국 그 실패를 합니다. 일단 피해서를 해요. 피해서를 하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소심 이제 재판부. 그래서 김명호 교수가 그 판사 아파트 집을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석궁을 가지고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장이 갈려요. 김명은 교수는 석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판사를 향해서 쏜 건 아니다. 그 판사 몸에 맞지는 않고 이제 저렇게 몸싸움 하다가 그 이제 발사가 돼가지고 아파트 그 벽면에 그 화살이 부딪혀서 그 화살이 부러졌다. 부러진 화살이잖아요. 영화 제목이 부러졌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판사가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해가지고 이제 김명호 교수는 이제 체포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대서 특별대입니다. 서울의 그 유명한 교수 대학의 인류대학입니까? 어쨌든 뭐 예, 유서 깊은 대학이죠. 이 대학의 전직 교수가 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그래가지고 항소심 재판부 판사 집에 쫓아가서 석궁으로 테러를 했다. 이렇게 석궁 테러다 해서 아주 일면에 뭐 9시 뉴스는 물론이고 신문에 일면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뭐 테러다. 민주국가에서 아주 김명호 교수를 완전히 악마화합니다. 네. 이걸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김명훈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뭐 하루도 깎이지 않고 징역 4년 그 만기를 살고 출소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뭐 방법이 없이 그야말로 판사에게 그 석궁을 쏘아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이제 판사를 찾아가서 석궁을 쏜 아주 민주사회, 민주주의의 적이 된 그렇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김영호 교수는 정말로 억울한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지영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실제 이 김명호 교수의 이런 복직 소송, 그다음에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을 영화화한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이제 주목한 건 뭐냐. 나도 이제 뭐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언론 보도 보고 나쁜 사람이네.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석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화살도 아니고 이렇게 자동 소총 같은 게 석궁인데 그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판사가 석궁을 맞았다고 화살에 맞았다고 그 피 묻은 와이셔츠랑 뭐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어, 그런데 제출했으면 이 김명훈 교수는 아니 난 몸에 쏜 적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다가 이제 그 혈흔을 감정을 신청을 해요. 저 피가 그 판사의
그 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나하고 이렇게 몸싸움하고 나서 경찰관이 오고 나가 체포되고 그런 과정에서 판사는 자기 집에 올라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나는 저 사람 몸에 화살을 맞힌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셔츠를 뚫고 화살이 들어가서 안에 그 메리아스에 그 화살이 닿아서 피가 묻었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으니까 그럼 그 피가 나는 쏜 적이 없고 몸에 맞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 몸에 맞은 적이 없으니까 그 피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판사의 혈흔인지 아닌지를 혈흔 감정을 해달라고 그 항소심 재판부에 김명호 교수가 이제 변호사랑 요청을 해요. 근데 재판부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 상식적인 그런 대면 피고인의 김명호 교수가 피고인이니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재판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좀 흥분했네. 그래서 이제 정재영 감독이 이제 하여튼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나도 영화를 봤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 글을 왜 썼냐, 이 논문을 왜 썼냐. 이 영화 이전에, 그러니까 이 영화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말을 보태잖아. 여러 평론가들, 뭐 지식인들, 교수들, 그다음에 하여튼 다, 입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다음에 김명호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변호사가 또 박훈 변호사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광주 화순이 자기 고향인데, 아버지가 탄광의 그 광부였어요. 어, 그래서 맨날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서울로 가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 저 경남 창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노동 전문 변호사하고 나도 뭐 한두 번 만나고 또 패친이기도 하고 좀 잘 압니다. 예. 근데 그 박훈 변호사가 이 김명호 교수의 변호인이었어요. 항소심의 변호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부러진 화살에 이제 김명욱 교수가 나오고 박훈 변호사가 나오고 주 인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제 정재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이 이렇게 상영이 되고 많은 이제 어떤 논쟁이랄까 뭐 논란이랄까 이런 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뭐냐 요거죠. 자, 뭐냐면 이 영화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논쟁이 붙었던 거에 뭐냐면 이 영화가 사실이냐 허구냐. 여러분 어때요? 이 영화는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일단은 영화니까 허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 허구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냐?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내가 싱크로율 99%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구를 하더라도 일단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게 난 거의 100%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본 독자로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소위 김명호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돼요. 김명호 교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나 같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을 옹호하는 김명호 교수를 완전히 민주주의의 적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쫙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영어가 사실이냐 허구이냐, 사실이든 허구든 얼마만큼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것 관련된 이제 우리 사회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과 관련해서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여기 이 부러진 화살이 개봉되기 바로 직전에 한 뭐 두세 달 전에 어떤 또 영화가 우리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냐면 요 화재는 불나버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요 화재는 화재로 바꿔야 되겠죠. 불나면 안 되니까 화재. 네, 화재를 불러일으킨 영화가 공지영 소설 도가니가 있습니다. 도가니가 있는데 도가니는 사실 지난주 2주차에
내가 그 수업 영상 만들 때는 그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과 공지영 소설 도가니 자료는 있는데 이 수업 영상 만들 때는 생략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내가 설명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제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공지영 소설 도가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가니가 광주 인하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도가니, 그러니까 소설 공정 소설 도가니가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정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영화가, 알겠죠? 영화가 브로진 화살 이전에 한 뭐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영화 개봉 2주 만에 관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고, 관객들을 중심으로 이거 도가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분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하학교가 폐교 조치되고 관련자는 사법처리를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를 관통하는 그 어떤 그 기원은 분노, 윤리적 분노, 그러겠죠? 작품에 재현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관객들은 분노하죠. 그 분노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태어난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반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 도가니가. 그런데 그래서 이 도가니가 이제 도가니와 관련된 관객들의 분노, 이것을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야말로 내가 일치단결, 모든 언론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 그러니까 이 도가니가 영화니까 허구 아닐 거예요. 그쵸? 일단 허구죠. 그런데도 이 허구인 영화, 소설과 영화가 본질이 허구 아니에요. 그렇죠. 꾸며낸 이야기.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언론들이 일치단결해서 영화 관객들의 분노를 사회적 담론으로 재생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와 사실의 관계에서 그 간극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을, 소설의 내용을 그 문학이나 영화의 본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텍스트 내의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 비난의 대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분노의 감성을 발설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효과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하는 주체는 비난의 대상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카타르시스를 향유했던 거죠. 나는 아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니들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 아,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도가니와,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가니가 있는데, 도가니와, 이 부러진 화살이 뭐가 다를까요? 같아요. 도가니도 인하학교에서 일어난 그 청각장애 아이들에 대한 소위 그 어른들의 그 지속적인 성폭력과 그 폭력에 대한 은폐, 이것을 이제 그 밝혀내고 법정에 세우고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윤리적 분노와 문화적 실천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주요한 뭐 평론가나 정치가나 언론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허구인 소설과 허구인 영화를 보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프로지나 사람은 어떤 거냐? 영화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소설처럼 이렇게 또 부러진 화살 책이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책이나 영화나 일단은 어때요? 사실입니까? 일정하게 편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구를 본질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그 도가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했던 많은 그 지식인들과 언론이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진중권은 여러분이 잘 알죠?
뭐 전동양대 교수라고 우리가 이제 뭐 정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던데, 진중권이. 자, 진중권이가 그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 쭉 넘어가서요. 여기 나옵니다. 진중권. 자, 이제 진중권하고 변호사 금태섭. 뭐 진중권을 문화평론가라고 내가 했는데, 뭐 이때는 이제 자기가 문화평론가라고 했나? 하여튼 진중권 변호사 금태섭도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그 중앙지검 검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돼서 일정한 팬덤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잘생겼어요. 공부도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나중에 금태섭 국회의원 뭐 했잖아요. 예, 예, 국회의원하고 뭐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 진중권과 금태섭은 우리 사회에 그걸 셀럽이라고 하죠. 뭐 유명인들, 일정한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그 분노한 것은 진중권과 금태섭의 태도에서 이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대하는. 자,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명호 교수 개인의 돈키호테적 망상, 아까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돈키호테적 망상. 그다음에 아까 박훈 변호사, 그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했던, 아까 말했잖아요. 그 화순 출신의 박훈 변호사의 운동권적 서사가 결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도가니의 흥행으로 확인된 사법부에 대한 대중적 불신에 편승하려는 감독의 욕망이 적절히 합쳐서 사실과는 다른 180도로 다른 자칭 법정시라고 이 진중권은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진중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중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내가 이때 진중권은 쓰레기다. 왜냐하면 이 김명호 교수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훈 변호사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정지영 감독은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이제 이 리얼리즘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싸그리 몰아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아주 형편없는 영화들, 특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과는 다른, 진중권 씨가 사실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그 유명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당 저 안철수 거기 가서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나중에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고 그랬었죠. 금태섭. 프레시 안에 뭐라고 또 글을 썼냐면, 영화는 영화일 뿐 오버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오버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 두 인간의 이런 형편없는 그러니까 도가니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를 하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한국 사회 셀럽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그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나름대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이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고려대학교 민족 어디 볼까요? 고려대학교에 네, 이제 이 책입니다. 한국학 연구 제61호.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예, 잘 가려지는데,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학연구라고 하는 학술 저널 제61호, 2017년 6월 30일에 발행했네요. 여기에 이제 이 네 논문이 실린 겁니다. 실렸는데,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일단 이 두 사람의 이런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뭐 별로네라고 그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누구나 달리 평가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근데 분노하고 그런 핵심적인 요인은 도가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는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도 그렇게 흥분하냐 사람들이. 그리고 그럼 뭐 완전히 이를테면 사실과 100% 다른 가짜고 도가니 흥행에 힘입어서 그 도가니 자체가 이제 그 재판부가 어떤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재판부를 향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압력을 가해서 그 가해자들을 일정하게 이제 형량을 처벌하고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이제 하나의 상업주의로 이 부러진 화살이 뭐 이용했다. 이렇게 진중권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판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런 이중잣대를 댈까? 가질까를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왜 이중잣대를 갖고 있을까? 그것은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이제 그 훨씬 더 상세하게 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보기 바라고 또 강의 시리즈는 좀 더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음 영화 부러진 그러니까 금태섭의 진단 그 영화는 영화 진중권과 금태섭의 진단은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 수 25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관객에 의해 헤게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술을 보는 관점도 뭐 내가 설명하고 그래서 어쨌든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법부의 반응은 사실은 그것이 허구인가 사실인가 보다는 왜냐하면 소설이나 영화가 본질적으로 허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독자나 관객은 없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찾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들이 계속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우리 사회의 이런 소위 기득권층의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반발과 비난은 비난은 어떤 그 논리적 근거로부터 연원하는가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어, 도가니에 대해서는 똑같은 영화고 똑같은 싱크로율 뭐 90%든 비슷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영화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독자 관객의 반응에 대해서 그건 즐겁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던 언론들이 왜 이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곡을 하고 비난을 하는가 왜 그런가 이것이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 여러분은 이제 각자 나름대로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과목이 뭐죠?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미디어, 이 영화를 잘 읽고, 응?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쓴 내 글을 또 읽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죠.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까지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 사고를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예? 예. 내가 찾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자, 다시 영화 부러지는 화살에 대해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반응은 그것이 허구인가 사실인가에 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법부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카리스마적 고온의 해체와 왜 그렇습니까? 부러진 화살 자체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김명호 교수, 박훈 변호사가 이제 피고인 측에서 아니 그 화살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
화살에 맞아 가지고 자신의 혈흔이 이제 묻은 와이셔츠를 그 피해 증거로 제출했던 그 변호 그 판사, 그 증거물에 대해서 그 혈흔 감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혈흔 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김명호 교수는 나는 화살을 쏜 적이 없다. 어? 서로 몸싸움하다가 이제 이게 발사돼 갖고 그 아파트 벽면에 맞아서 화살이 부러졌다. 근데 그 사실은 그 부러진 화살도 찾지를 못했어요.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 그 증거물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화살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판사가 저 사람이 나한테 화살을 석궁을 쏴가지고 내가 맞았다. 그래서 이 와이셔츠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입은 그 메리아스의 피가 묻었다라고 이제 증거로 제시했으니까. 근데 김명환 교수는 난 쏜 적이 없다니까. 그럼 이제 맞았다 그러니까 저 피가 어? 그 사람 피인지 아니면 뭘 묻혀온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판사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니,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쐈다? 아니 난 쏜 적 없다? 아니 난 맞았다. 맞은 이 와이셔츠 이 피 있다. 그게 메리아스? 그럼 이게 그 사람 피인지 아닌지만 혈흔 감정을 해버리면 뭐 그 주장의 진위가 확연히 확실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혈흔 감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 판사의 권위적인 그 이제 문성근이가 판사 역할을 하는데 참 연기를 잘해요. 우리가 정말 미워 죽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예, 굉장히 권위적이고 판사들이 권위적이죠. 응? 그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이 끽소리 하나 못 하잖아요. 막 그 뭐 훈계하고 뭐 반말투를 이렇게 해도 대꾸했다가는 이제 뭐 판사 마음이잖아요. 징역 1년을 더 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치사해도 꾹꾹 참고 예의하는 거죠.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 법정에서 완전히 제왕이죠. 황제죠. 재판장이 판사가. 근데 그러니까 바로 이 부러진 화살은, 그다음에 부러진 화살을 보고 본 관객들의 분노는 결국 이거거든요. 사법부라고는 우리 사회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그다음에 개인적 권리의 신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주제를 읽어내고 이에 공감하는 관객들과 이들과의 이런 그 지식, 일테면 이 우리 사회 기득권, 이런 기득권과 그것의 혁파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일테면 일반 사람들의 그 어떤 헤게모니 투쟁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헤게모니, 주도권, 민주주의, 이 재판의 어떤 절차나 과정 역시. 예. 그래서 영화를 본 관객 모두가 공통의 우리의식을 갖는 건 아니에요. 사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진정권이가 사법부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 계급에 속한다거나 금태섭이 법조인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영화 도가니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그것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영화 부러진 화살을 대하는 이 헤게모니와 이 네올로기의 관계를 살피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러냐?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법부, 언론, 그다음에 이런 지식인들이 하나의 기득권 동맹을 갖고 맺고, 그래서 이 감히 판사에게 쫓아가 판사 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이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곧 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 음,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판사를 쫓아가서 화살을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내 일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 그것이 내 일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 일일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명훈 교수가 얼마나 억울해요? 미국에서 이제 다른 자료 보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요약한 책도 부러지는 화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설명을 좀 해놨어요.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였었던 김명호는 대학교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나 출제 오류는 없다면서 학교의 망해를 위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동료 교수들과 학교 측의 부당한 조치에 김명호 교수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이 교수는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5년 10월 부교수 승진해서 불합격 판정, 그러니까 교수 자리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어, 그래서 전국 44개 대학 188명 교수가 연세명으로 이 김명호 교수 입장이 이 옳다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김명호 교수의 이는 정당한 의견 제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뭐 제명 탈락 확정하고, 또 이제 소송했지만 기각하고, 항소하고, 연이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교육자적 자질이 제명 탈락 여부를 결정적인 주요한 근거다. 여러분, 성균관대 재단 그 법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삼성입니다. 삼성. 예, 삼성.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일 수도 있겠고, 주도세도 모르겠고, 나도 또 자살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경과입니다. 이게 경과. 그래서 핵심 쟁점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 혈흔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으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가장 분노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 감독도 90% 이상의 사실에 근거했다. 아, 근데 하여튼 진중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에, 변호사도 금태섭이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 음, 어디를 좀 이야기할까 한 2분 동안에 정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 자, 내 이야기는 계속 다양한 이제 이 논쟁에 참여한 셀럽들의 주장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논리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영화를 비롯한 서사체를 담론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일단, 자, 소설이나 영화를 비롯한 서사체를 담론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담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소설, 영화를 비롯한 서사체를 담론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보다 중요해요.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화 부러지는 화살에서 이 김 교수는 교수 지위가 박탈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라고 하는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항변해요. 근데 법원이 번번이 그 의견을 배척합니다. 법원이 계속해서. 어,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그 기록을 읽어보면 이 김 교수를 대하는 판사의 고압적이고 완강한 태도,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지배계층의 특권의식과 그 행태에 대한 관객들, 시민들의 냉소와 불신이 이 영화를 통해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 뭐 이 판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어, 자, 그래서 여기만 봅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이건 완전한 허구다. 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래 허구는 맞아. 그렇지만 그 내용은 사실 혹은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죠? 서로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이제 그 사고가 그 작동하냐면, 문화예술 그 자체의 순수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기득권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사법부라는 우리 사회 카리스마적 권위 해체와 개인적 권리 신장이라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이에 공감하는 관객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현실 재현 기능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는 사람들과의 헤게모니 투쟁이다라고 나는 읽어요. 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헤게모니가, 아니 25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니까요. 그 저 개봉해서 2주일 만에 뭐 네이버에 가서 이제 검색해 보면 뭐 조금 더 뭐 한 3, 400명 봤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관객들의 분노를 허구인,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그런 영화를 보고 뭘 그렇게 흥분하는가라고 비판하는 그 의도에는, 그 말의 의도에는 이런 기득권의 그 지배, 우리 사회 지배층, 이 기득권의 논리가 들어있다.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여기 이제 이것만 하나 봅시다. 하퍼리가 쓴 앵무새 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여성 작가입니다. 하퍼리, 앵무새 주기. 자, 이 소설에서는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흑인 남성, 톰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흑인 남성에 대한 백인들의 집단적 분노와 처벌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8살 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이제 소설하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소설에서 흑인이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흑인이 백인 여성과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더욱 용인될 수 없는 흑인의 범죄는 그로 인해서 백인의 권력 구조와 기득권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시작됐다는 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백인의 관점에서 피부색의 차이는 우열의 근거고 기득권의 정당성은 이것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포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1931년에 일어났던 실제 재판 사건, 실제 사건 되면,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에 살폈던 정재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엘라바마 주로 가던 화물차 안에서 흑인 청년과 백인 청년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흑인 청년은 체포됩니다. 근데 백인 여성이 하나 거짓으로, 예, 흑인 청년들이 자신들을 강간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0여 년이나 법정 공방이 계속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소설 앵무새 죽이기가 이렇게 하나의 허구적 이야기로 이렇게 창작이 되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죠. 유튜브에 가면 1부, 2부 한 150, 100, 한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정도씩 해서 흑백 영화인데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뭐 로그인 하거나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지 않아도 이제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영화나 소설과 같은 서사체는 허구죠. 나 결코 작가가 거짓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응? 뭐 시간은 50분 좀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좀 간추려서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강의실에서 이게 이제 좀 그 엇박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 영상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기 전에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나 이제 강의실에서 내가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전제하에 압축해서 요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그 미스매치라고 할까? 근데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일단 미디어 문화와 주체적 사고 3주는 이걸로, 그렇다면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이 뭐냐?
그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주차.